CP님 이번 주에 파이어폭스가 좀 이상했죠?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걸 도대체 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네. 아니 CP님이 열심히 추천해 주시고 낙교님도 추천해 주셔서 저도 파이어폭스로 넘어갔는데 이런 불편을 겪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듬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우선 제가 겪은 일이 뭐냐면 5일이었나요 그때? 4일이었나? 해커톤 한 날 네. 맞죠? 4일이었을까 토요일에 해커톤 이제 뉴비톤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회사에서 후원해서 가서 이제 아침에 뭐 자료 달라 그래서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받아서 이제 줬어요. 그리고 뭐 하다가 파이어폭스 좀 이따 켜려고 이제 파이어폭스 다시 켰는데 플러그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플러그인이 다 삭제된 것 같은 거예요. 해주고 원래 이제 파이어폭스 그 사이드 트리 스타일 탭 쓰려면 기본 탭을 안 보이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탭을 쓸 수가 없어. 탭이 없어요. 그냥 원창처럼 쓰고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로그인을 못하고 그때 제가 좋다고 했던 멀티 컨테이너도 내려가고 원 패스워드 익스텐션이 다 내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파이어폭스 또 동기화에 장애났나 보다. 그리고 마침 이제 낙교님이 와서 낙교님한테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낙교님은 또 잘 돼요. 전 잘 됐어요.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나 보고 하고 막 플러그인 목록에 들어갔더니 플러그인이 있는데 뭐라 그랬죠? 뭐 지원하지 않는 네. 현재 버전 파이어폭스에서 맞아요, 지원하지 맞아요. 않습니다 하면서 다 정지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사이트에도 먹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이어폭스에서 장애 공지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게 이제 알려졌죠.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시고 네. 일단 다른 소식들을 좀 전하고서 네. 진행하시죠. 그리고 레일즈 이야기 제가 해요? 네. 저 잘 모르는데. 대충. 네. 레일즈 6.0.0 RC 릴리즈 캔디데이트 1이 지금 나왔어요. 뭐 이런저런 뭐 1000커밋이나 넘었대요. 커밋은 중요하지 않고. 사실 좀 된 얘기인데 4월 24일 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6.0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메이저 버전은 크리스마스 때 릴리즈 된다면서요? 그건 루비죠. 그건 루비만요. 얘는 레일즈군요. 네, 죄송합니다. 레일즈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네. 생뚱맞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이제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드디어 원격 개발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뭐냐면 리모트 서버에다가 서버 띄워놓고 거기에 이제 SSH로 붙어서 소스 코드를 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도커 컴포즈로 작업을 하니까 컴포즈로 띄워놓고 그 컴포즈 내에 있는 소스 코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좋은 점은 이제 이 기능이 없을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소스 코드를 열 수는 있지만 그 코드의 맥락을 모르거든요. 이 파일의 맥락을 모른다는 의미가 뭐냐면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컴포즈로 띄웠으니까. 하지만 코드는 로컬 머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패키지도 인식을 못하고 그리고 파이썬 3인지 2인지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추적 같은 거, 예를 들면 선언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추적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아직 정식 버전에는 안 들어왔고 정식 버전이 지금 코드가 1.134.1이거든요. 근데 1.133.1이거든요. 근데 그 인사이더스 버전이라고 다른 버전이 있어요. 까나리 같은 크롬 까나리 같은 버전인데 거기는 1.34예요. 거기에서 원격 개발 기능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크롬은 카나리라고 하나요? 네, 크롬은 카나리. 네, 그럼 카나리 버전이라고 따로 있어요. 둘 다 설치할 수 있어요. 파이어폭스는 나이틀리라고 하는데. 맞아요. 제 이름이 좀 달라서. 근데 여기 서초 너무 이제 살기 어려운 동네인 것 같아. 얼마나 저렇게 차들 지나다니면서 누구 아들 찾는다고 다니고 정말요? 데모하고. 데모도예요? 네, 여기 대법원이랑 검찰이 있으니까 지금. 네네. 이 서초 동네가 이제 진짜 시끄러운 동네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조용해서 좋았는데. 요즘 좀 심해진 것 같아요. 다음 소식. 빨리 이사 가주세요. 네, 다음 소식도 정해주세요. 다음 소식은 AWS S3에서 원래 두 가지 형태의 API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S3.
amazon aws.com으로 시작하고 그다음 버킷 네임 나오고 그다음에 쭉 이런 URL 방식을 패스 스타일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앞에다가 아예 버킷 네임을 적고 그다음에 아마존 S3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제 서브 도메인 스타일, 버추어로스트 스타일, 예,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이제 앞에 거를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2020년 9월 30일부터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 애플리케이션 코드 수정해라. 그리고 SDK도 바뀔 거니까 업데이트 자주 하고 뭐 이런 SDK는 식으로. 바뀔 거라는 거라기보다 이제 SDK 내부에서 호출하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다 SDK를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HTTPS로 호출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그래서 SDK 업데이트만 잘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쵸. 내부적으로는 다 처리를 해주니까. 근데 이제 아마 그런 URL을 하드 코딩하거나 클라이언트 네.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문제거든요. 애들 이렇게 바꿀 거였으면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S3에서 URL 따면 지금까지 다 패스 스타일이었어요. 버추어로스 스타일도 됐는데 네. S3의 그 오브젝트 URL 보여주는 게 다 패스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버추어로스 스타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다른 프로그램은 그렇게 따주길래 알았는데 근데 버추어로스 스타일이 훨씬 쓰기 편하죠. URL 뒤에 경로가 똑같고. 네. 근데 뭐 보안 이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저는 뭔가? 이슈는 잘 못 봤어요. 보안 이슈까지는 못 근데 이게 좀 들어봤어요. 특이한 게 이번 공지는 거의 포럼에 나와서 그렇죠. 사인인 안 하면 못 보더라고요. 사인 안 해도 보이던데 안에 사인인 해 있어서 그런가? 네. 아니요. 저 안 했는데 보여요. 네. 저는 안 했는데 네. 안 보여가 로그인 창으로 넘어가길래. 링크가 잘못 걸려 있었나 봐요. 뭐 아무튼 네. 그리고 다음은 안 해요. 룩이라는 이제 오픈 소스가 있거든요. ROOK죠. 네. 저도 이제 쿠베를 많이 안 써서 자세히 모르는데 이게 어제 서비크라님한테 좀 설명을 들었어요. 이게 뭘 해주는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AWS에서는 EBS를 써서 EBS가 네트워크 스토리지잖아요. 네. 그런 거를 쿠베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실제로 뭐 AWS나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이런 걸 대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룩이라는 이 도구, 이 프로젝트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스택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CEPH 이런 거라든지 뭐 HFS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혹은 이제 비슷한 형태의 스토리지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가 1.0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메이저 마일스톤을 찍은 거고요. 얘도 CNCF 프로젝트네요. 네, 맞아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쪽이 문제니까. 여기 할까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거는 서비쿠라님 불러서 한번 자세히 네. 얘기하는 그렇네요. 걸로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이제 윈도우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MS 빌드에서. 이건 이제 뭐 파워쉘 같은 걸 만든 건 아니고 맥으로 치면 아이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요거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어폭스 부가 기능 장애 다시 얘기해 보시죠. 이거는 제가 느끼는 게 낙교님이 좋다고 해서 쓰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떤 낙교님 게 탓이네. 파폭이랑 뭐 이맥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맥스는 낙교님이 아무리 팔아도 제가 안 써봤기 때문에. 그니까 네. 혹시나 이제 낚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네. 파이어폭스 이제 부가 기능이 뭐 인증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안 밝혔는데 뭐 인증서 관련돼서 인증서가 잘못돼가지고 그 이미 깔려 있는 부가 기능까지 다 뭐가 안 맞는 식으로 해서 그게 다 기능이 내려가 버렸어요. 좀 크리티컬한 거였는데.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트위터 공지가 이제 나중에 올라왔어요. 그 공지 보는데 부가 기능을 절대 지우지 말래요. 안 된다고. 그럼 데이터가 날아가니까. 근데 전 이미 한번 지웠거든요. 네. 안 되니까 답답해서 지웠는데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 한 4일 지났는데 이제 오랜만에 켜는 컴퓨터 켜면 걔가 동기화가 안 돼요. 그 아이고. 플러그인 삭제한 애가. 그럼 또 다시 설치하고 네. 다시 동기화하고. 파이어폭스 부가 기능이 진짜 동기화가 이상해요. 제대로 딱 안 돼요. 원래 한 대에서 지웠다가 한 대, 얼마 안 돼서. 네, 한 대에서 지웠다가 한 대에서 다시 설치하면 다 설치돼야 되는데 네. 한 3개 정도 되고 한 4개 정도 안 돼 있고 막 이 상태에 막 껐다 켜고 뭐 동기화 아무리 눌러도
그래갖고 낙교님한테 그때 물어봤더니 파이어폭스를 재설치하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때 장애난 날. 그랬더니 본인은 괜찮다고 그러면서. 네,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문제를 겪었을 때는 CP가 문제를 겪었을 때는 공지가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트위터 찾을 생각도 안 했죠. 당연히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장애는 항상 내 잘못이니까. 저도 파이어폭스 꽤 오래 썼거든요. 한 네. 7년? 8년 썼는데 그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네, 잘 썼고 근데 CP가 저는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오랫동안 크롬을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 파이어폭스로 넘어가서 이제 부가기능 장애를 저도 이제 똑같이 겪었거든요. 근데 몇 개는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쓰는 플러그인 중에. 그래요? 그리고 몇 개는 안 돼서 이게 왜 사라졌지 하고 플러그인 그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서 설치를 눌러도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꼬였나 하고 이제 좀 기다렸어요. 일단 지우지 않고.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랬냐면 저는 크롬을 쓰던 버릇이 있는데 크롬 쓸 때 원패스워드 플러그인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크롬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쵸. 맞아요. 작동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좀 고생했고 그때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그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원패스워드 플러그인이 업데이트 될 때까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사실 파이어폭스 장애라기보다는 파이어폭스 업데이트 됐는데 뭔가 플러그인들이 못 따라온 건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플러그인 페이지에 가보니까 그 몇몇 플러그인들은 뭐 이 버전과 호환성이 맞지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면 되겠네 하고 있는데 시피님이 장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계속 의심하다가 혹시나 해서 이런 거 찾을 때 역시 네. 트위터더라고요. 외국 서비스들은. 트위터. 그래서 트위터 찾으니까 바로 올라와 있어. 그나마 애들은 빠른 편이었죠. 다른 데는 자기들 장애나도 트위터에는 안 올려주니까. 장애인지도 몰랐을 거고 그때가 미국 연휴는 아닌가? 주말이었어서 근데 주말인데 계속 대응을 한 거잖아요. 거의 뭐 주말 내내 대응한 것 같으니까. 그쵸. 근데 저 그런 것 파이어폭스 같아요. 쓰면서 불편한 점이 좀 몇 가지 더 있어요. 이 미묘하게 CPU를 크롬보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미묘하게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많이 써요. 그래요? 네. 브라우저, 그러니까 웹사이트들이 크롬에 최적화를 많이 해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파이어폭스 좀 느려서 이렇게 맥에서 스페이스 전환을 저는 한 4개 정도 스페이스 띄워놓고 전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환할 때 유튜브가 끊겨요. 그거는 음악 소리가. 잘못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크롬으로 봅니다. 배신당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근데 파이어폭스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파이어폭스가 약간 전통적으로 좀 웹앱 쪽이 좀 느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웹앱을 계속 상주시켜 놓고 CPU를 쓰는 앱들을 많이 띄워놓으면은 네. 탭을 많이 띄우잖아요. 네. 그런 상태면 CPU가 굉장히 많이 먹기는 해요. 근데 탭 많이 띄우려고 트리스타일 탭 같은 거 근데 추천하시면서 거꾸로 파이어폭스. 생각을 해보면은 트리스타일 탭을 쓰면 탭을 많이 띄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그것 때문에 느려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려해야죠. 그래서 파이어폭스 쓰고 트리스타일 탭 쓰라고 하신 거잖아요. 탭 많이 띄워서 쓸 탭을 계속 거면. 관리하는 거죠. 근데 트리스타일 탭은 탭을 관리하기 위한 거지 탭을 많이 띄우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성향상 계속 많이 띄우게 되는 것 뿐이지. 네. 뭔가 이상해. 그래서 언제 크롬으로 다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트리스타일 탭에 또 적용되면 모든 게 다 느려도 사실 잘 못 그런가? 넘어가요. 저는 아직 그 크롬에 있는 트리스타일 비슷한 플러그인이랑 크롬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크롬에 있는 거는 따로 팝업이 뜨잖아요. 팝업? 네. 창이 안 붙어 있잖아요. 창이 따로 떠요. 그래서 네네네. 그게 좀 불편해요, 사실. 그리고 제가 그 탭을 핀해 놓거든요. 몇 개는 지메일 같은 거 핀해 놓는데 핀해서 링크 클릭해서 새 창으로 띄우면 꼭 빈 창이 하나 더 뜨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거는 트리스타일 탭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가서 버그라고 기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글 입력 문제 있지 않아요? 없는데요? 저 특수문자 입력하면 그 다음 한글이 입력창 제일 앞으로 넘어가 버려요. 제일 특수문자를 앞으로 친 적이 없어서. 옮겨져서. 특수문자가 특수문자 어떤 걸 뭐 얘기하시는 괄호나 아니면 그 따옴표나 이런 것들. 숫자도 그렇고. 입력기를 다른 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입력기 지금 뭐 아니요, 쓰세요? 입력기 맥 기본 입력기요. 저는 딱히 문제 겪은 적은 없어요. 네. 저도 딱히. 이건 저만 그런 건가? 당첨인 건가요? 갑자기 왜 파이어폭스 불평 대회가 된 거죠? 네? 여기 앞에 있으니까 장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거 예. 불평을 말하면 제가 파이어폭스 뭘 해드릴 수- 대변인으로서 저기 파이어폭스 미국 본사에 전달해 주세요. 제가 뭘 해드릴 수 그치. 있는 거지? 전달해 주세요. 네. 아까 그 이슈 올리라고 한 것도 근데 올려주시고. 저도 이제
파이어폭스 그거에 탭 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크롬에도 있는데 크롬 거랑 좀 달라서 좋더라고요. 크롬은 핀에도 닫아졌던 것 같거든요, 창이. 네. 맨 앞에만이지. 네. 근데 파이어폭스는 핀한 건 안 닫아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중에 그런 파이어폭스 차이가 다시 있군요. 키면 그 핀한 것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요. 해가지고 내가 뭐 개발 URL 몇 개 띄워놨잖아요, 5개. 네. 그럼 파이어폭스 다음에 실행할 때 또 그게 그대로 떠서 모르겠어요. 크롬 동작 방식이 잘 크롬도 기억은 안 그렇게 나는데. 근데 핀. 크롬은 뭔가 핀 해놓고 커맨드 W 누르면 창이 닫아졌던 것 같거든요. 다시 켤 때 안 살아나거나. 네, 다시 켤 다시 때는 켤 잘 땐 기억이 살아나요. 안 나는데 핀 해놓고 내가 창 여러 개 닫으려고 커맨드 W 하다 보면 핀 된 게 지워진다. 닫아져 버렸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 파이어폭스를 기본으로 안 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그 기능이 파이어폭스의 기능인지 트리스타일 탭의 기능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섞여 파이어폭스 있거든요. 자체 기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그게 핀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확장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건 좋은 것 크롬에서는 파이어폭스에서는 안 닫히네요. 커맨드 W 눌러도. 네. 그래서 약간 실수로 진짜 노래 들을 때 요즘에 그런 것들 많잖아요. 노래도 유튜브 뮤직 같은 거 들으면 브라우저에 띄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 많으면 거기 떠 있어도 좋은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전 CPU는 모르겠고 집 컴퓨터 아이맥이 오래된 건데 그냥 메모리가 8기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파이어폭스 크롬 탭 하나당 파이어폭스 탭 하나당 막 200, 300메가씩 먹고 있어요. 크롬이요? 파이어폭스가 탭별로 나와요? 메모리가? 그냥 헬퍼가 여러 개 떠 있어. 뭐 헬퍼 이름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그리고 파이어폭스가 메모리를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예전부터 많았어요. 유튜브가 리디자인을 했는데 파이어폭스에서 뭐 몇 배 느리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유튜브 옛날 디자인으로 쓰는 법 이런 거. 근데 저는 유튜브는 아예 못 쓰겠던데. 왜냐면 노트북에서 유튜브를 실행하면은 거의 무조건 펜이 돌기 때문에 그렇죠. 안 열거든요, 파이어폭스로. 그냥 무조건 크롬으로 넘어가고 사실 크롬도 그렇긴 한데 전 그냥 유튜브 파이어폭스로 봐요. 귀찮아서. 근데 약간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크롬은 뭐 웹 표준 뭐 조금은 지키지만 그런 거 모르겠고 막 걔들 느리잖아요. W3C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사이트에 필요한 기능이면 최대한 빨리 적용해버리고 딴 사이트들도 그거 다 적용하는데 이제 팝폭은 그 나름의 그 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움직이고 빨리 적용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 쓰는 애들이 있으면 그쪽에 되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있는 게 요즘 웹앱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웹앱이 유행하면서 이제 약간 웹 표준을 지키는 게 구식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웹 표준을 지키면은 사실 팝폭에서 잘 나오고 크롬에 잘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크롬에만 잘 나오는 애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서비스들이 크롬 뭔가 웹 지원한다고 하면서 오픈앱 지원한다고 하면서 크롬만 지원하는 경우. 그렇죠. 저도 최근에 뭐 정부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상하게 팝폭으로 해서 안 돼서 정부 사이트가 이렇지 뭐 하다가 크롬으로 들어가면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한국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크롬 쓰다 보니까 해주고 오히려 파이어폭스가 옛날 IE보다 더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냥 파이어폭스가 없으면 다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최근에 겪었던 게 삼성 화재인가? 그 다이렉트 보험 이제 여행자 보험 가입을 하는데 네. 이게 원래는 그 사이트가 크롬에서도 아예 안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열면은 IE로 여세요 이런 식으로 네. 바뀌면서 상세 페이지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크롬에서 열리길래 크롬이 아니라 파이어폭스에 열리길래 너무 좋다.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하는데 결제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이어폭스로 뭔가 결제 가능한 수단들 있잖아요. 다 바꿔가면서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다 실패하고 크롬에 가서 하니까 바로 됐어. 와. 파이어폭스 쓰면 내 삽질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점점 벗어나고 싶은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겪었던 게 자비스라고 저희가 최근에 월급 명세서 받는 걸 바꿨거든요. 아, 네. 회사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도 웹앱인데 파이어폭스에서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면은 뭔가 어트리뷰트가 잘 안 넘어가는 느낌? 네. 그래서 뭐 로그인을 해도 내가 로그인이 된 페이지 넘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 데이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뜨고 근데 크롬에서 하면 잘 되고 근데 처음에는 뭔가 버그인 것 같다. 나는 파이어폭스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개발자도 다 크롬 쓰니까 이제. 그렇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엣지 브라우저 이제 막 크롬으로 되면 진짜 옛날부터 파이어폭스는 그냥 IE 시절이 더 그리울 것 같아요. 최신 기술 쓴 애들 또 느리고 파이어폭스는 진짜 애정과 그
파이어폭스가 하는 말 있잖아요. 지금 뭐 선택권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건 아니고 저 예전에 그런 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냥 지금 우리가 파이어폭스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엔 그런 선택지조차 없어질 것이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딱 그런 마인드로 지금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파이어폭스. 예전에 아니요, 좋으니까 쓰는 거예요. 예전에 그 불편한 이야기 다 했잖아요. PSF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스카리님도 파이어폭스 쓰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약간 그냥 오픈소스적인 맥락에서 파이어폭스를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OS도 리눅스 쓰시거든요. ODK는 파이어폭스 되나요? 저희는 파이어폭스에서 뭐 레이아웃이 깨지거나 하는 이슈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파이어폭스 쓰니까 그러시구나. 그래서 발견을 했는데 엄청 후순위로 밀렸어. 이슈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44비치 만들면서 파이어폭스밖에 안 보기 때문에 크롬에서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롬에서 깨지면 1순위로 고쳐야죠. 제가 안 보니까 모르는 거죠. 누군가 얘기해 줄 때까지. 근데 잘 안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안드로이드 크롬에서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지금도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CSS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놔서 가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도 이게 전 이번 건이 좀 재밌었던 게 이게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포토샵 6을 내가 쓰는 건 이제 말이 안 돼. 쓸 클라우드 방법도 넘어가면서 없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니까 중간 네. 버전을 쓰는 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페이스가 바뀌어도 예전 인터페이스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지금 파이어폭스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원격지상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모든 게 다 디서블 된 거거든요. 근데 맞긴 맞아요. 왜냐면 보안적으로 봤을 때 허가되지 않은 플러그인 설치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네. 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대처법 나온 것도 약간 실험 기능 켜가지고 그런 거 디서블 된 거 푸는 식으로 만들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간 이상한 페이지 들어가서 중간에 픽스를 자동으로 해줬는데 그게 무슨 스터디라는 기능 이용해서 맞아요. 걔들 원격으로 해버렸어요. 우리가 안 연구 기능. 건드리고. 네. 근데 그거를 굳이 끈 사람은 그걸 켜라. 그런 거였죠. 맞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작업하는 환경이 완전히 온라인에 종속돼 있는 느낌? 그래서 그쪽에 문제만 생겨도 전 세계에 이제 파이어폭스 개발 환경이잖아요. 개발자들의 개발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에서 개발 환경이잖아요. 오픈 소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서비스만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애플 쪽도 그렇고 뭐 어느 쪽도 그렇고 앱 상에서 외부 의존성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가 문제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원래는 그게 깃헙 같은 데들이 좀 유명했잖아요. 그런 걸로. 네. 깃헙 장애 나면 이제 개발 못한다.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모든 앱이 다 그렇게 돼가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크롬도 그러잖아요. 크롬 옛날 버전 쓸 방법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크롬이 새 기능을 딱 출시했는데 사이트 CSS가 깨져. 그럼 이 사이트가 최대한 빨리 바꿔야 돼. 지금 며칠 안에 다 모든 사람이 다 깨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깃헙에서 이거 뭐 랜섬웨어는 뭐예요? 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그 블리핑 컴퓨터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깃허브에 코드를 올리면 못 지울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그 git 커밋을 조작을 하면 완전히 초기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저장소를 탈취하는 거죠. 탈취하고 랜섬웨어에 돈을 보내라. 그럼 내가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뭐 아직까지 뭐 보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히스토리는 남지 않아요? 다시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도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살리고 싶으면?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다시 기본 개념으로 복원하고 소스 코드를 싶다는 다 거죠. 히스토리 지었으니까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주면 살려주겠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 그 히스토리 그냥 막 헤드만 고치는 개념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우면 되잖아요. 왜 안 지우고 굳이 그렇게 조작을 해서 올릴 필요가 있냐는 거죠. 돈을 받으려고. 아니 어차피 내가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돈 받은 다음에 다시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 페이지를 들어가서 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지우면은
4041로 뜨고 내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데 근데 내 이것도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애들 돈 못 벌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인데 SV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좀 크리티컬하거든요. SV에는 싹 날아갔는데 깃은 분산이라서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사실 히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네. 뭐 특별하게 이상하게 뭐 옛날 히스토리 안 받는 식으로 클론하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거 하면 돈 안 주고 그냥 키 바꾸고 내 거 로컬에 있는 거 푸시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웃긴 게 아까 제가 이제 한 명도 돈을 안 보낸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월 3일 기준으로 한 명이 돈을 보낸 것 같다. 근데 비트코인을 0.00052525 비트코인을 보냈대요. 대략 달러로 치면 2.99달러 정도? 그리고 깃허브에서 그 392개의 저장소가 탈취됐는데 깃 백업 어카운트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미.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게 좀 크리티컬한 거는 그거예요. 이건 항상 이슈인데 깃에 내가 실수로라도 보안 키 같은 거 그쵸. AWS 키에 올렸으면 히스토리까지는 이제 안 뒤지는데 저도 뭐 하다가 히스토리에 혹시 그런 키 남기면 이제 리셋하고 다시 넣긴 하는데 이것도 지금 깃허브랑 빗버켓이랑 깃랩 털렸잖아요. 이거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지난번에 어디 털렸었잖아요. 도커? 도커가 약간 비정상적인 접근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깃허브랑 빗버켓 이런 인증 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음모론으로 가고 있어. 아니 음모론이 아니라 깃허브 자체가 털리는 경우 이제 많지 않잖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서드 파티가 좀 허접한 애들이 있으면 걔들한테 이제 계정 연결하고 하다 보면 그 키가 그쪽 서버에 저장되잖아요. 네. 근데 키도 사실 거의 비밀번호 수준인 건데 그쪽에서 관리 못하는 애들이 생겨가지고 비밀번호가 아니라고 그냥 그걸 그대로 저장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3개 사이트 한 번에 이랬다는 거는 분명히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가 털렸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면 이거는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기 서비스 계정을 해킹했다. 지금 깃랩 3개 다 그러잖아요. 기사를 안 네.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SSL 키만 털렸다거나 SSH 키 가지고는 깃허브 계정에 푸시하는 푸시하면 것만 되니까. 맞죠. 네. 푸시 권한은 이제 CI 서버 같은 데 다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자세히 글이 엄청 기네요.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 긴 이거 건데 이제 꽤 깃허브에서 하기로는 아까 392개가 털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깃백업이라는 그 계정을 사용해서 커밋이랑 코드가 다 와이프드 됐다. 그러니까 지워졌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깃백업이라는 계정이 2012년에 가입을 했대요. 깃허브에. 그러니까 뭐 옛날에 가입해놨다가 뭐 노린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그것도 노리고 털렸을 있다가 얘가 털린 걸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아직도 AWS 시크릿 키 뭐 이런 걸로 검색해 보면 엄청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거 찾는 툴도 있을 거예요. 소스 네, 코드도 네. 있어요. 깃허브에 그 뭐죠? 풀 API 이용해서 네, 맞아요. 올라오면 바로 AWS SS 키 하고 대박이야. 그거. 몰래 쓰면 사실 안 걸려. 네.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조심합시다. 투팩터 지원하면 투팩터 웬만큼 다 해야 되는데 깃허브랑 이쪽 문제가 뭐냐면 투팩터 로그인은 할 수 있는데 외부 서비스랑 연결할 땐 또 퍼스널 액세스 키라 그래서 네. 결국 그냥 투팩터 그쵸. 없이 연결하거든요. 없이 가죠. 그래서 자동화 쪽에 그런 구멍이 있어요. 투팩터를 적용하게 하면. 지금 대표적인 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 iOS 개발할 때 빌드 자동으로 할 때 원래 패스트레인이라고 그거 쓴 다음에 비트라이즈라는 CI 서버 썼거든요. 네. 근데 애플이 올해 초인가? 갑자기 애플 자체적으로 만든 이중인증 서비스가 있어요. 꼭 애플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 그걸 적용해놔가지고 이 서버 빌드하면서 인증서를 받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중인증을 요구해버리는 거예요. 매번이요? 네, 매번. 그럼 어떡해요? 해가지고 지금 자동화를 못 돌리고 있어요. 진짜요? 개발자분이. 예, 그래서 로컬 빌드 해야 되고 그거 이제 막 피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또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계정을 공유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죠. 원패스워드 같은 이제 우리가 아는 투팩터 그 스펙이 있어서 거기 쓸 수 있는데 애플은 자체 스펙을 만들어가지고 와. 심지어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은 로그인도 못해요. 애플 컴퓨터라도 한 대 있어야 돼요. 로그인하려면.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가 없고 그러면은
애플 컴퓨터도 없고 아이폰도 없으면 이중인증을 못 켜요.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들은. 해가지고 약간 이중인증의 구멍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애플은 매번 수동으로 입력하고 빌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로컬에서 지금. 근데 그것도 어떻게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 저도 못 봐가지고. 다들 겪고 있다는 거죠? 찾아봐도. 뭐 꼼수 쓰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방법은 어떻게든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은 MC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보안 쪽이. 그렇죠. 그 이제 MS 빌드가 끝났나요, 이거? 모르겠어요. 끝난 것 같은데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그나마 MS 빌드가 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개발자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구글 I/O도 하고 있는데 구글 I/O는 작년에도 그랬고 막 AI랑 약간 서비스랑 안드로이드 조금 있어가지고 개발자 입장에서 예전만큼 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아무튼. 사실 구글이랑 뭐 WWDC나 이런 쪽은 이미 많이 보편화된 얘기가 MS 빌드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워낙 황폐했으니까 뭐라도 내면 항상 주목받고 그런 느낌. 그래도 WWDC는 약간 확실하게 그건 해요. 개발 툴 관련된 거랑 개발 발표만 해요. 자기 서비스 같은 거. 디바이스 지난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그런 거 그냥 곁다리로 하는 거고 자기 서비스 막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MS 빌드는 근데 좀 애들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진짜 개발 툴들 새로 나오는 거 지금 다 이슈되고 인기 많은 개발 쪽 소식 보면 MS 빌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I/O는 사실 I/O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I/O는 개발자 행사랑 일반 구글 제품 행사랑 겹쳐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원래는 개발자 행사였는데 나중에 이제 좀 많이 껴들었죠. 지금도 보면은 제일 큰 발표가 예를 들면 픽셀 발표한 거 그렇죠. 그런 거고. 근데 보니까 또 키노트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키노트가 일반 키노트가 있고 개발자 키노트 따로 있어요. 개발자 키노트 가면은 또 코틀린이랑 개발 얘기만 또 잔뜩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보면은 내가 iOS 아니 안드로이드 개발자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MS 쪽은 좀 되게 요즘 분위기 자체가 MS 엄청 다르잖아요. MS가 누구였죠? CEO가? 사티아? 사티아 나델란가. 나델라? 그분 나델라? 들어오신 이후로 완전히 느낌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빌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애저랑도 많이 겹쳐 있어서 애저 컴포넌트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저랑 많이 겹쳐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되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구글은 지금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또 한 번 하고 맞아요. 예. iOS 하려니 좀 애매하고 네. 구글은 iO에 지금 초청한 사람만 봐도 뭔가 달라요. 개발자도 초청했는데 그 유튜버 박막래 하려니 초대했어요. 2년 연속으로. 네. 뭔가 느낌이 다르죠. 특이하네. 해주고 항상 그 듀플렉스나 뭐 이런 네. 그 AI로 직접 자기들이 서비스하는 거 개발자 대상이 아니라 네.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MS 빌드도 전 아직 뭐 키노트 안 봐서 잘은 모르겠긴 한데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은 그거 있었잖아요. 터미널? 아까 얘기했던 터미널 그렇죠. 있었잖아요. 윈도우 터미널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윈도우에서 개발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터미널이었잖아요. 그렇죠. 터미널도 이제 터미널 중에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옛날부터 CMD 쳐서 나오던 게 있었고 그거 말고 이제 나중에 파워쉘이라고 네. 따로 받는 건데 걔도 조금 괜찮았는데 어쨌든 이 창이 막 새로 계속 떠요. 물론 그 무슨 시그윈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그래서 다른 거 쓰긴 했는데 근데 이번에 윈도우 터미널이라는 거 만들어서 걔는 아이템처럼 생겼고 그 안에서 탭으로 이제 열리죠. 예, 탭으로 열리는데 그 탭으로 열릴 때 선택을 할수 커맨드 있어요. 프롬프트를 열지 파워쉘을 열지 각각 탭마다 다른 걸 열 수 있고 심지어 그 중에 하나가 WSL도 있어요. WSL? 우분투나 숫에 그 WSL 기능으로 연 거. 그래서 진짜 개발할 때 탭으로 개발한다는 느낌이 먼저 들고 그리고 이제 아이템 이런 것처럼 커스텀 기능이 생겼어요. 프로필 기능을 예전에는 윈도우는 뭐 INI 뭐 이상한 거 뭐 어디 막 하고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아예 애들이 밝히기로는 스트럭티드 텍스트 파일로 이게 저장된다. 그래서 다른데 이제 VI 쓰듯이 설정 파일만 카피하면 뭐 외관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그 윈도우 쪽을 썼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정보를 올려놓는데 정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쵸. 그런 정보들을 뭔가 이 사람들의 내공처럼 축적해놓은 정보들을 내보내는 느낌? 그리고 원본 출처 찾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상한 명령어 한참 쳐서 레지스트리 변경하고 뭐 이런 거 그쵸, 얘기하시는 그런 것도 거죠? 있고 많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그때 기억을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보통 맥이나 리눅스 쪽에서는 그렇진 않잖아요. 어쨌건 설정 파일이 있는 거고 거기에 잘 설정을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건데 특히 윈도우 쪽 뭐 레지스트리도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왜 설정 파일을 다 레지스트리에 같이 집어넣어놓고 근데 이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 터미널을 아예 새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 무엇보다 오픈소스로 공개해버렸어요. 이게 전 터미널 얘기 이어서 이제 계속 해보자면은 터미널 이게 약간 도구라고 본다면은 실제로 저는 윈도우가 이번에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CP는 써봤던 것 같긴 한데 WSL 했었잖아요. 네, 이게 그쵸, 전 WSL이 약자가 뭐였지? 윈도우 서브 시스템 시스템. 포 리눅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윈도우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배시 같은 게 VM 경량 VM으로 배시가 아니라 우분투? 지 모르겠다. 아무튼 리눅스 배포판이 경량 배포판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우분투랑 수세가 있는데 그냥 윈도우 스토어에 있어요. 그냥 클릭하면 맞아요.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좀 불편했다고 들었었거든요. 어땠어요? 실제로 써봤을 때? 우선 이제 그 나왔을 때 여기서 맘대로 개발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설치하고 근데 둘이 약간 분리돼 있어요. 근데 윈도우랑 윈도우랑 분리돼 네. 있고 별도 앱처럼인데 애랑 이제 시스템적으로 도커 마운트 하듯이 공유하는 폴더 개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윈도우에서 띄우고 그 돌리는 거는 리눅스에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약간 귀찮은 점이 많았거든요. 폴더를 저쪽 거 잡아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런 뭐 가상 머신을 쓰는 것처럼 동작했다는 거죠. 네, 그쵸. 네. 그래서 그쪽 거를 여기서 잡으니까 막 루비 경로도 그 우분투 안에 있는 루비 경로로 다시 잡아줘야 되고.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불편한 거는 도커였어요. 우분투 안에서 도커가 안 떠요. 맞아, 안 된다고 했어요. 네, 해가지고 윈도우에 도커를 띄운 다음에 그 윈도우의 도커 호스트를 저쪽 우분투에서 호스트 설정할 때 이 윈도우 거 네. 도커를 바라보게 설정해줬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네. 다시 또 가상 머신 안에서 그쵸, 그쵸. 바깥에 있는 도커를 다시 보는. 네. 근데 그 도커도 가상 머신으로 뜨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에디터는 뭐 어떻게든 할 수 재밌네. 있었을 것 같은데 루비 버전 그러니까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버전 잡는 게 좀 힘들긴 했는데 도커 쪽에서 진짜 좀 제일 심각했어요. 저는 이제 윈도우를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은행 업무 처리할 때 아니면 진짜 안 쓰니까 그 WSL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을. 근데 실제로 써보진 않았었거든요. WSL을 저도 이제 깔았던 이유가 파이썬으로 뭐 그때 머신러닝 같은 거 해보려고 하는데 맥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얘는 윈도우? 성능이 윈도우? 네, 성능이 그러니까 맥에서 맥에서. 맥에서는 성능이 부족해요. 네. 맥은 그냥 허접하니까 그래픽 카드도 AMD 거고 딥러닝 얘기하죠. 딥러닝 아니라 그냥 머신러닝도 머신러닝. CPU 자체가 딸리잖아요. 아무리 iMac이라 그래도.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돌려보려고 윈도우에 WSL 깐 거예요. 그럼 이제 윈도우 옛날 삽질 안 해도 되고 우분투 쓰듯이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난 이 이미지를 도커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도커를 띄우려니까 뭔가 복잡했던 거죠. 이런 니즈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기억나는 게 iMac을 작업 머신을 쓰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머신러닝 한참 이제 딥러닝 한참 핫할 때 그 윈도우 머신을 만드시더라고요. 그 조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런 니즈가 엄청 강하겠죠. 약간 윈도우는 사실 그게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거기서는 WSL 쓸 때 커맨드 라인 그 프로그램으로 한 거예요? 파워쉘로 했어요. 파워쉘로? 네. 아. 근데 그냥 결국 포기했어요. 네. 그냥 포기하고 맥에서 그냥 적당히 돌리고 그냥 리눅스에서 차라리 아마존 리눅스에서 돌리고 네. 네. 그리고 좀 원래는 이렇게 하면 머신러닝 하는 분들도 윈도우는 안 쓰고 저기 리눅스 깔아 쓰잖아요. 데스크탑에. 저희 회사도 그쵸. 지금 머신러닝 서버에 다 리눅스 깔려 있는데 네. 근데 개인 집에 리눅스 서버 한 대, 윈도우 한 대, 맥 한 대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윈도우에다가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윈도우 터미널 좀 기대되긴 하는데 이게 올해 겨울에 공개돼요. 그러니까 맞아. GitHub은 공개돼 있으니까 그냥 내가 빌드해서 쓸 수는 있는데 아니, 겨울에 공개할 걸 뭐 벌써 여름부터 발표해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 다른 것도 다 그렇긴 한데 지금 저는 터미널에서 좀 터미널이 일단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발표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를 한 게 보면은 리눅스 커널을 완전히 재구현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도커가 안 되는 이유가 보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리눅스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실제로 리눅스 커널이 그걸 해설해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리눅스 커널이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커널을 사용을 해서 변환하는 거예요, 일종의. 윈도우가 알아먹을 수 있게. 윈도우 엔티 커널이 해석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네. 거죠. 근데 그게 구현이 안 된 것들이 있어서 이제 WSL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몇몇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이런 가상화 관련된 기능 같은 것들, 도커 네. 같은 게 안 됐는데 이번에 리눅스 커널이 완전히 다 구현이 된 리눅스 커널 버전도 공개한다고 했고요. 첫 번째 발표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WSL2가 네. 공개가 된 게 아니라 공개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WSL2 발표 자료를 보면은 중간에 그 GIF 같은 걸로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여준 게 지금 그 WSL2에 들어가서 도커를 실행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빠르게 실행이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네. 영상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시스템 콜 해서 하니까. 그쵸. 그것도 그렇고 지금 뭐 스토리지 같은 것도 한 20배 이상 빨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WSL2랑 지금 나온 윈도우 터미널이랑 조합을 쓰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맥이 개발자들한테 엄청 메리트가 있었던 게 그 맥이 BSD 커널이었기 그쵸. 때문이잖아요. 그냥 네. 리눅스처럼 그냥 쓸 수 있는 그쵸.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윈도우도 거의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도 이제 가상화 기술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이제 그 격리된 느낌 없이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어떤 편집자 출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올리셨는데 그 출판사 IT 출판사들이 전문서 낼 때 제일 고민이 그 커맨드 명령어를 혹은 이제 예제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윈도우 기반으로 하라고 할지 리눅스 기반 혹은 맥 기반으로 하라고 할지 고민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윈도우 기반이 굉장히 시장은 넓지만 개발자들은 또 그쪽 별로 안 좋아하고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커맨드 라인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커맨드 라인도 그렇고 그 개발 환경도 그렇죠. 뭐 이클립스를 쓰면 상관없지만 또 이제 안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 이 발표를 보면서 윈도우 터미널이랑 WSL2 소식을 보면서 어떤 분이 앞으로 입문서 시장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 같다고. 윈도우로 그럴 수 천하통일되는 거 그쵸, 아니냐. 이것만 되면 윈도우로 하고 맥 네. 사용자들은 알아서.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맥도 똑같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요런 그 판이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윈도우는 그런 판이 없었고 없었죠. 왜냐면 항무지였잖아요. 제가 프로그램을 처음 배웠을 때 했던 게 코 리눅스거든요. 코 리눅스가 뭐냐면 그게 가상머신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윈도우 안에다가 리눅스를 띄워줘서 그 리눅스 커널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그런 도구거든요, 일종의. 그런 걸 써서 처음에 리눅스를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넘어 그런 식이었는데 그런 게 그냥 윈도우 안에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윈도우도 그거 해준 거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결정을 했고 능력 있는 사람 진짜 MS 개발자들 많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회사의 정책상 그랬지. 아까 윈도우 터미널도 보면 C++ 94%인가 그래요. 소스코드 와. 레포지터리 가면.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뭐 C샵으로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요즘 자기들이- 개발자들이라면 안 썼겠죠. 네. 근데 그 보면 막 그 애니메이션 동영상도 있거든요. 저희 44비트 이제 글 공개하면 거기 유튜브 링크 걸었는데 소개 유튜브 영상 보면 예쁘죠. 투명하게 됐고 진짜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네, 잘 이걸 만들었어요. C로 만드는 사람도 진짜 엄청 잘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터미널이랑 WSL2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묶여 있는 게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코드요? 스튜디오 코드 네. 리모트 개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또 묶여 있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지금 맞아요. 묶여 있어서 WSL 지원한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네. WSL이 가상머신처럼 동작은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안에 있는 것처럼 네이티브 환경처럼 그렇죠. 그렇게 쓸수 동작을 있는. 하게 되니까 이게 판이 엮여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공개한다고 했던 게 이 코드를 원격에서 실행한다고 원격이 아니라 뭐죠? 아니 원격 용어는 원격이에요. 그 리모트. 웹은 온라인. 네,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한다고? 것도 예.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다 묶여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온라인까지는 모르겠고 리모트까지는 약간 엮여 있는 게 우리가 아까도 이제 도커 컴포즈 이야기했잖아요. 도커 컴포즈로 업하고 이제 쓰는 거는 다 괜찮은데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썼을 때 뭔가 그 도커 컴포즈 환경 안에서 명령어를 실행해야 돼. 서버 말고 뭐 레일즈 루틴 마이그레이션이나 뭐 콘솔을 띄워야 돼. 그러면은 도커 컴포즈 exec 도커 그쵸, 컴포즈 그쵸. 런 써야 되는데 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리모트 여기서 발표된 게 뭐냐면 그냥 소스도 그냥 심지어 그 안에 있어도 돼요. 해서
애가 도커 환경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뜰 때 도커 환경이랑 붙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뜨는 터미널은 이미 그 도커 환경 안에서 네, 실행돼요. 맞아요. 해가지고 아무 불편도 없고 무엇보다 그 커맨드 클릭해서 그 소스 코드 추적하는 것도 네. 다 되고 원래 도커 컴포즈업 하면 좀 안 좋은 게 그 로그에 이제 뭐 URL이나 뭐 파일 경로가 딱 찍히잖아요. 원래 디버깅 하다 보면 에러 나면 근데 도커 컴포즈 안에 있는 건 그걸 못 따라가요. 파일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근데 그쵸. 예, 다르죠. 그래서 네. 커맨드 클릭해서 원래 그 파일 딱 바로 열리면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이 리모트 하면 애초에 얘가 그 안에 환경을 가정하고 떴기 때문에 그게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기존에 WSL이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연결할 때 막 루비 런타임도 뭐 WSL 안에 거 잡아주고 막 그쵸, 이런 그쵸. 삽질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WSL2로 약간 해결이 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리모트로 그걸로도 어떻게 보면 더 거죠. 근본적으로 네. 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에서 개발하는 게 리눅스 환경처럼 쉬워질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에디터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서브라임파였거든요. 서브라임 쓰다가 젯브레인 파이참으로 넘어왔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리모트 인터프리터 기능이거든요. 파이참에서는 도커 컴포즈나 도커를 지원해서 그 안에 있는 런타임 잡아줄 수 있고 그러면은 소스 코드 추적 같은 것들이 다 돼서 파이썬 그게 됐어요? 네, 원래 됐어요. 그래서 VS 코드에 왜 이 기능이 있을까 없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2017년인가 6년에 만들어진 엄청 해묵은 이슈가 있는 거예요. 지원해주세요, 리모트. 근데 댓글이 막 120개가 달려있어요. 막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중간중간 개발자들이 써놨는데 언제 되지? 라고 했는데 이 소식 딱 듣고 바로 이슈 들어갔더니 클로즈드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감회가 있었고 이 기능 이제 제가 그 정식 버전은 아직 없고 인사이더스 버전에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버전이 약간 까나리라서 그런지 약간 불안정한 맛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제공하는 파이썬 샘플 코드가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하면 잘 되거든요. 코드 추적 잘 되고 해서 제가 하고 있던 로컬에 도커 컴포즈로 올리는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그 코드를 띄워봤어요. 코드로 리모트 개발을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일단 자원을 많이 먹는다는 느낌이 있고 둘째로는 하다가 죽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뭐 설정 막 바꾸고 막 이렇게 좀 했더니 그리고 도커 컴포즈로 하면 조금 설정해줄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도커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뭐 그리고 버전 하나 차이 나니까 지금 인사이더스랑 정식 버전이랑 뭐 다음번 버전부터는 VS 코드로 넘어가 볼까 지금 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파이참 너무 느려가지고 이렇게 리소스 많이 먹어서 그거 띄우고 도커 컴포즈 띄우면 항상 팬이 돌거든요. 전 그 확실히 느낀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한 게 온라인이랑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윈도우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감이 좀 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윈도우 안에다가 얘네를 갈아놓지 않아도 얘네가 쓰게 만들 수 있다 자신감? 에저도 그렇고 윈도우도 그렇고 상관이 없다는 걸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들어가면 어차피 윈도우도 많이 쓰게 될 거고. 오히려 열어둠으로써 데려올 수 있다. 그쵸. 이런 그래서 생각들 하는 윈도우 거죠. 코드도 나가고 그리고 맥에도 이제 엣지 나가는 거잖아요. 맥에 나간다기보다 이제 맥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엣지를. 그런 것들 보면은 완전히 판이 달라지고 있다는 고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왠지 앱스토어에 딱 올렸는데 애플이 리젝트. 그럴 리 없겠죠. 그것보다도 이제 예전에는 MS 수익의 상당 부분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OS였잖아요. 네. 사는 OS랑 거. 오피스. 그냥 제품을 사는 거. 그쵸. 제품 사는 거였는데 그리고 오피스도 많았고 근데 오피스는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죠. 다른 OS도 지원하고 그러면서 네. 그리고 애들 OS 생각해보면 답이 없어요. 지금 서버 시장은 많이 뺏겨가지고 맞아요. 네. 가지고 서버 시장 먹으려면 애들도 클라우드 해가지고 클라우드에선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우리 OS 맞아요. 윈도우를 안 팔아도 클라우드라면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리눅스 시장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쵸. 해가지고 약간 생각을 바꾸면서 전략이 잘 먹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략이 그거잖아요. 어쨌건 우리 안에다 집어넣고서 못 나가게 한다는 건데 이제 사실 개발자들이 엄청 빠져나갔잖아요. 그 동안에 맥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진짜 한 5년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5년 전? 한 7, 8년 전에 안 네, 7, 그랬는데 8년 전만 해도 그렇죠. 한 5년 전 그쯤부터 해서 개발자 행사가 몇 밖에 없어요. 그쵸. 맥이랑 네. 윈도우 몇 대 있고 사과동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한 대씩 항상. 있고. 네. 그래서 요즘은 완전 분위기가 역전됐잖아요. 진짜 윈도우 가져오시는 분들은 다 학생이에요.
개발자들은 아니면은 안 써요. 뭐 이렇게 다른 맞아. 네, 좀 특수한 그것도 상황이거나. 있었죠. 그때 2008년 9년에 이제 아이폰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좀 개발하는 분들은 아이폰 개발을 하려고 무조건 맥을 샀어야 됐고 그렇죠. 이 세상에 좀 관심 있고 개발하는 사람 다 맥 쓰다 보니까 자료도 많고 또 리눅스 기반이다 보니까 잘 되고 이래가지고 약간 넘어가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뭐 안드로이드 개발도 이제 다 맥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굳이 윈도우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윈도우를 쓰다가 굳이 맥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시도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비싼 걸 왜 시도해요? 그렇죠. 가성비가 영 떨어지니까 사실 저는 그것도 안 그 믿었어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 마우스를 안 쓴다는 말을 안 믿었어요. 트랙패드 트랙패드가 너무 트랙패드는 좋으니까. 아직까지 맥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하드웨어적으로. 이 랩탑으로 치면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뭔가 이런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머신이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서피스가 약간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서피스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용도 자체가 개발용으로. 서피스도 여러 개 있는데 뭐 키보드 달린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제 개발자 생각했을 때 왜 윈도우를 선택 안 하냐는 사실 OS 탓이 컸죠. 그냥 가격이 훨씬 싸고 그런데 안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OS 쪽도 전 진짜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제 윈도우도 보면은 OS를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내가 버전 컨트롤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버전 올린다는 건 돈을 새로 받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도 지금 새로운 버전이 나올까? 그러니까 윈도우 11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실제로 연속성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앞으로는? 윈도우 10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게 만드는 시점이 예전에는 잘라서 업데이트 안 해주고서 다음 거 사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계속 쭉 가는 거죠. 네네. 그런 저도 식으로 그렇게 바뀔 될 것 것 같아서 같아요. 가격 같은 것도 어떻게 될지. 그럴 수 있죠. 이제 좀 지금은 아직도 사용자들한테 라이센스 파는데 이제 네. 이게 구독제로 바뀌거나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심지어 이제 MS가 원하던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면 맥처럼 OS 자체가 공짜고 기업한테만 돈 받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애저가 70-80% 커가지고 점유율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클라우드 쪽도 진짜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서 사업 모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클라우드 쪽도 보면 지금 구글도 물론 잘 하고 있긴 한데 MS 애저도 저 이제 최근에 막 소개 듣고 들어가서 보면 쿠베랑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해놨어요. 생각보다 빨리 쫓아가고 그쪽 솔루션도 많고 그리고 그때 듣기로는 애저 쪽은 안에서 이제 콘솔을 띄울 수 있나 봐요. 애저 콘솔이란 걸. 그게 테라폼으로 돼 있대요. 기본. 테라폼 설정이 딱 뜬대요. 그래서 테라폼을 실행 안 해도 된대요. 해가지고 애들 뭔가 개념이 완전 예전 같았으면 테라폼 같은 거 지원 안 했죠.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었던 방향성이 이제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한 게 깃허브랑 연동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번에 들어간 게 이게 저는 개인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애저의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거랑 깃허브 엔터프라이즈랑 연동하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 깃허브로 애저를 로그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말고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도 구독하면 깃허브 엔터프라이즈 구독이랑 같이 연동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렴한 가격에 준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세트로 사라는 합쳐서? 거죠. 세트로 사라는 것 같아요. 저렴하게 근데 사자. 둘이 합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도 아마 엄마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튜디오는. 네, 그래서 그거랑 세트로 깃허브 엔터프라이즈랑 같이 판다. 그런 느낌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쪽에 보면 구매라고 안 하고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해요. 네. 네, 예, 맞아요. 이미 그쪽도 바뀌었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묶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부터 기업 쪽에는 MSDN 서브스크립션을 팔긴 했잖아요. 엄청나게 비싸게. 그런 그러네요. 거를 이제 좀 라이트하게 그런 영역을 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그거 뭐죠? 아카마이? 아카마이 이런 데는 완전 B2B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인한테 콘솔이 안 열려 있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애저나 GCP나 그 AWS는 개인한테 콘솔이 열려 있거든요. 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력이고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범위를 넓혀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느낌? 점점 깃허브이 지난번에 프라이빗 공짜로 푼 것도 그렇고 MS 들어가면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막 걱정하는 사람들 막 깃허브 탈퇴하겠다고 그쵸. 뭐 한 사람도 네. 있었는데 딜랩으로 많이 갔죠. 예,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오히려 깃허브이 거기 들어가서 점점 공짜로 풀어주고 MS 들어가면서 MS는 돈이 많으니까 깃허브 정도는 뭐 공짜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몰라,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MS 주주들이 들으면 펄쩍 뛸 아니, 뭐 소식일 수도 비주얼 있어요. 스튜디오 돈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서브로 이렇게 묶어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는 이제 클라우드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가 원래는 설치형밖에 없었는데, 클라우드랑 이 설치형이랑 나눠졌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클라우드로 제공해 줄 것 같긴 한데, 설치형도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뭐 아무튼. 설정은 아닐 것 같아요. 사소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MS가 진짜 많이 바뀌고 있고 MS 윈도우도 같이 써야 되나? 한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약간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윈도우를 같이 차라리 그냥 개발 환경이 윈도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맥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윈도우 쪽도 MS에 좋은 한테 왔다 갔다 해요 사실. 맥에 워낙 자주 쓰던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죠. 가격 생각하면 또 생태계가 윈도우 생각났다가 저도 랩탑이 좀 좋은 게 나오고 생태계가 잘 유지되면 그래서 제가 일렉트론 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앱들이 일렉트론으로만 나와 있으면 그쵸. 뭐 리소스를 많이 먹든 뭐 하든 일단 윈도우에서 쓸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좀 리눅스에 쓰는 것보다는 같은 일렉트론이어도 윈도우가 훨씬 좋죠. 근데 슬랙을 띄워봐도 윈도우에서 뭔가 폰트 렌더링이나 이런 게 맞아요. 좀 약간 조금 덜 그래요. 예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피스 좀 쓰는 게 아쉬워. 맞지 않아요? 서피스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피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에 제가 찾아봤을 때는 네, MS 윈도우를 쓴 노트북의 해상도들은 다 낮았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맥에서 쓰는 레티나 해상도 지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잘 안 네, 나오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게 서피스 같은 게 이제 그전 고해상도 지원하는 그런 그 랩탑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네. 물론 다른 것들도 이제 가장 최상위에는 그런 게 한두 개씩 있었는데 거의 없었고 서피스가 약간 해상도랑 다 올려서 나온 머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온라인도 이야기해 보자면 이것도 사실 이제 원격에 뜨는 거잖아요. 내 네. 컴퓨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내 개발 환경을 기존에 서비스가 있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서버 형태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돈 내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개발 환경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 아까 디버그처럼 콘솔도 거기 이름이 코던가? 코던가 그런데 네. 콘솔도 거기 딱 뜨니까 그거를 제일 좋았던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면 아이패드랑 아이폰에서 코딩할 수 있다. 그냥 환경이 다 거기 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일렉트로니까 그거를 서버로 띄워버린 거예요. 그 예전에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원격 연결 기능도 있었잖아요. P2P로 연결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그쵸. 라이브 기능. 그렇죠. 라이브가 있어서 집에다 서버 켜놓고 원격지에서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이건 그런 게 이제 서비스가 있는 일렉트로니까 그걸 통째로 서버로 띄워버리고 MS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점점 이제 배그 존성이 또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떠 있는 애가 리눅스면은 그쵸. 그쪽에서 띄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9 같은 것도 AWS가 인수하면서 자체 람다 코드 에디터로만 놔두고 그거 접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없어졌는데 클라우드9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온라인이 있으면 거기 띄우면 돼. 내 서버에 만약에 내 윈도우가 있으면 거기 아까 말한 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띄워놓고 근데 이게 하거나. 저는 좀 되게 역설적이라 느낀 게 뭐냐면 전 사실 구름이나 클라우드9 보면서 저걸 왜 쓰지? 라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걸 학생분들 같은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예 거기서 개발을 다 하시거나 하는 경우도 맞아요.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온라인이 나오면은 이제 거꾸로 코딩은 로컬 머신에서 하는 게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같이 발표했던 게 전 지금 이게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리모트 디벨롭먼트 익스텐션 말고 네. 하나 또 발표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공개가 안 돼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리모트 디벨롭먼트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원래 클라우드9은 그 개발 환경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개발 환경을 따로 구축하는 걸 제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개발 환경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서 코드로 바로 연결해서 쓰면은 내 로컬 머신에 있는 리소스 하나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똑같이 다 개발할 수가 있어. 이거 약간 컴퓨터 초창기에 터미널로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메인프레임 존재하고. 그러네. 이제 우린 터미널이네. 우리는 터미널, 내 컴퓨터는 랩탑은 터미널이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뭔가 계속 자원 업그레이드 안 하면서. 근데 진짜 클라우드 에디터라는 게 되게 이게 진짜 잘 되는 건가 싶은 그런 컨셉이 들잖아요. 이제 기존의 개발자분들한테. 네. 근데 오히려 시대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시대는 계속 트라이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90년대에도 HP가 네트워크 컴퓨터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었거든요. 한번 랩탑 성능은 엄청 작게 하고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게 크롬북이잖아요, 사실. 크롬북 엄청 크롬만 쓸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 잡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이런 얘기까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윈도우 쪽은 이제 아마존의 워크스페이스나 MS도 발표하고 아직 안 내놓은 게 그 윈도우를 애저에 띄워가지고 이쪽 클라이언트에 붙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점점 대세가 되고 있어요. 이쪽은 진짜 단말만 돼서 최소 사양 컴퓨터고 리소스는 다 저쪽 거 쓰는 게 편하기도 그럼 하고. 이제 오히려 랩탑에서 키보드 감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는 거 아닌가요? 더 좋을 수도 있죠. 여기에 브라우저만 띄우면 되니까. 네. 아니요, 갤럭시 폴드가 잘 나갈 수 있죠. 갤럭시 폴드에서 다 할 수 있어. 저는 근데 맞아. 그 온라인 화면에 타이핑 못 보여준 하겠더라고. 것도 그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보여준 것도 네. 아이패드인가? 거기서 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막 그런- 시연할 때도 애플 거 갖다 쓰고 저 옛날에는 사실 맥 못 썼다면서요, MS에서. 요새는 그랬을까요? 많이 네. 쓰는 거 근데 같다고. 네. 사티아 전후로 약간 그게 풀려가지고 많이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거를 CNCF에서 성숙도 단계 있잖아요. 네. 그게 뭐였지? 샌드박스. 샌드박스가 있고 인큐베이팅이 있고 그래듀에이션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바뀐 것 같다. 인큐베이팅 먼저 아니에요? 인큐베이팅 먼저. 그 다음에 샌드박스. 아니요. 샌드박스, 인큐베이팅.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름을 그래듀에이션. 잘못 지어놨어. 근데 그냥 1, 2, 어쨌건 3으로 짓지. 이 모델이 약간 캐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네, 캐즘이 네. 뭐냐면은 중간에 얼리 어댑터를 막 쓰다가 대중한테 못 넘어가고 쭉 떨어지는 단계예요. 근데 약간 코드 에디터가 그러니까 클라우드 에디터가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지금 애저가 클라우드 넘어가면서 오히려 잘하는 거죠. MS가 맞아요. 원래 윈도우 환경 가지고 있었으니까 통합을 하니까 훨씬 더 이런 캐즘을 다 무너뜨리고서 가지 않나? 잘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9 이런 건 약간 애매하게 진짜 불편함을 감수하고 썼는데 MS가 하면서 그거를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번에 이제 그 뉴비톤이라는 해커톤 할 때 구름 거기도 그 네. 스폰서로 있어서 네. 상을 준다고 하니까 그 구름을 써서 배포하면 몇 군데서 썼는데 안 쓸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왜냐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왜냐면 그냥 거기 그 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개발 에디터를 창에 띄워놓으면 그 서비스 주소가 따지거든요. 배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좋다는 거죠? 네. 아, 저는 사실 그룹 에디터 약간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1년 한 반 정도 전에 이제 ODK 미디어 입사할 때 구름 테스트를 봤어요. 그걸로 막 코딩 테스트. 구름으로 코딩 할 테스트 때? 봤는데 네. 그때는 에디터가 괄호를 열면 괄호를 당연히 닫아주는 괄호가 생겨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선택하고선 열은 괄호를 하면 그 선택 부위 앞뒤로 괄호가 열고 닫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안 되는 게 많았다 막 이런 그 리뷰를 썼거든요. 근데 구름 관계자분이 오셔가지고 댓글 남기신 거예요. 그 경험이 어떻게 됐길래 좀 나빴는지 좀 더 자세하게 적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했던 거랑 몇 가지 해서 뭐 5개인가 막 적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더 좋은 뭐 이렇게 발전된 모습 보이겠다. 이렇게 의례적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망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거 왜? 라고 그러니까 지금 캐즘인 생각했는데. 거죠. 거기가 네. 캐즘 그 바닥에 맞아요. 떨어지는 느낌?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어쨌든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죠. 잘 하고 그런 것 계시죠. 같은데 이제 약간 MS 때문에 뭔가 인수될 수도 있죠. 지금 근데 몰라요. 그게 단소리예요. NHN 쪽이랑 뭐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NHN 엔터테인먼트랑 사무실도 그쪽에 있다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엄청 좋지만 네. 다 이제 몇 달 후 뭐 올해 안에 아니야, 올해 안 해도 안 될 것 같아. 다 올해 아니라고 써있긴 했는데 다 올해 여름 말 겨울. 9월 아니죠. 요즘에 발표하는 거 보면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발표하고 다음 구글 I/O 전에 다음 MS 빌드 전까지 약간 이 느낌이지 않아요? 트렌드. 네. 그걸 못해서 삼성이 실패했네 이번에. 그쵸. 삼성도 바로 폴드를 공개했어. 오늘 말하고 다음 갤럭시 S11 나오기 전에 이걸 딱 내놨어야 되는데 너무 짜잔했어. 그래서 이번에 출시를 연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출신 연기 수준이 아니라 그 따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은 물어본 다음에 다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조치를. 일단이 아니라 다 취소되는 거죠. 그러면 네네. 예약하신 분들은. 약간 재출시. 재출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잘못 나갔다가 이미지가 나빠지느니 그쵸. 그냥 어쨌든 기술이 있다는 건 보여줬잖아요. 그럼 한 몇 년 있다가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거 데모로만 딱 보여주고 이거 내년 안에 나와 이렇게 물건은 했으면 지금 사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LG가 그 더블폰 공개해서 엄청 뭐라고 해 조롱을 당했는데 네. 성공적이었어. 뒤로 성공적은 넘어져도 아니죠. 팔리지는 어쨌든. 않죠. 야.
안 될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어차피 깨지는 대부분의 거고. 사람들은 이거 삼성 거 폈다 꼈다 하는 거 보고 자기가 살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왔는지 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걸요? 그렇죠. 오히려 언론에서 많이 터졌죠. 언론에 그 음. 베타 테스트 하면서 베타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지금 맥이 갑자기 멈칫해가지고 아.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멈칫. 애들이 열받나 봐요. 네. 예, 저도 쓰다 보면 키보드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글 I/O에 뭐가 있으면 다음 주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